권리의 보호를 할 차례죠. 68페이지, 교과서 68페이지를 보면 보호가 나오는데 이 보호라는 말하고 항상 그 붙어 다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 뭐 구제와 보호라는 말이 항상 붙어 다닌다. 이게 붙어 다닌다. 그럼 구제하고 보호는 무슨 관계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지 뭔지. 그래서 먼저 교과서 68페이지 첫째 문단에는 그것부터 설명하고 있죠. 구제와 보호는 어떤 관계에 있나? 어떤 관계에 있어요? 삼각관계에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어도.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호다. 침해에 대한 보호가 구제다.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제목 같은 걸 쓸 때 조심해야 되죠. 보호라는 말에는 두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와 구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보호라는 말이 있지만 권리의 구제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다. 권리의 구제라는 말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그 용어를 먼저 알아두고 개인 상호 간의 그 사회적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의 경우에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무슨 사이냐면 개인 상호 간의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침해당하면 직접 개인이 그 침해에 대해서 구제하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보호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염려가 있다고. 그죠? 각자 알아서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침해받으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내 볼펜을 들고 간다. 자기 힘으로 그걸 막죠. 돈을 뺏어온다든지 한 방 쥐어 박는다든지 못 가져가게. 일상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동생이 내 용돈에서 10,000원을 훔쳐간다. 반 죽여놓고 뺏어온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법학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것이 타당한가, 그러니까 마땅한 일인가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개인이라는 말을 그 일본식 용어라 사를 쓴다고 사 개인의 힘으로 스스로 구제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근대 민법에서는 어떤 그 전제를 깔고 있냐 하면 그걸 무제한하게 허용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놈은 구제도 못 받고. 그래서 이미 기원 4년 무렵에 그러니까 서기 4년 무렵에 이미 그 국가의 중앙 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그 확립이 되면서 개인이 자기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도 개인 스스로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국가가 대신 구제해주고 그에 들어가는 경비를 받아낸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뭐 무슨 법이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집권 조직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뭐 돈 생기는 일 없나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뜯어간다 이런 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 모자라니까 쟤들끼리 싸우는 걸 못 싸우게 하고 그걸 우리가 대신 해주고 돈을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구조가. 지금 그 민사 소송 절차나 형사 소송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그 돈을 땡기기 위한 그 수단이죠. 아무도 안 해요. 그 무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가지고 민사소송에서 그 아주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잔재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법적인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면 공짜로는 신청 못해요. 인지를 붙여야 되죠. 소송을 제기할 때 그게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그거 없어가지고 소송 못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돈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그 첫째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그래서 일찍이 국가 구제의 원칙이 확립되고 사력 구제, 개인적 힘에 의한 구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됐다. 그런 게 보입니까? 예외적으로만 인정됐다. 국가 구제가 원칙이고 거의 그런 내용이 써 있죠. 원래 안 되는데. 그렇지만
국가가 구제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왜 예외를 허용하냐 하면 국가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그 사법기관이나 구제기관의 힘에 의해서 이걸 구제하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개주가 지금 개돈을 떼먹고 지금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판인데 공항에 들어가고 있어요, 개주가. 그런데 신림동에 앉아가지고 국가 구제를 기다려야 한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거기서 심리를 한 다음에 또 판단을 내리고 결제를 다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에 또 가고 그 사람들을 수색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저쪽에 도착했어요. 필리핀에.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벌써.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게 급박한 경우가 있는데 전철에서 어떤 놈이 내 지갑을 빼가고 있는데 먼 산을 바라보면서 국가 구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전화를 걸다 보니까 그놈이 누군지를 까먹어버렸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력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그 34번 제목에는 국가구제, 공력구제가 나오는데 같은 말인데 그건 거기에 뭐가 있냐 이런 걸 설명. 이건 교과서 편제를 맞추기 위해서 쓰신 것 뿐이지 민법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그 재판제도, 조정제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왜 안 나와요? 민사소송법에서 상세히 배우니까 안 나와요. 이 정도 여기 한두 페이지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게. 민사소송법이 수십 페이지씩 나와 있는데 민법에 이거 반 페이지 써놓고 이거 시험에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70페이지 사력구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예외적 현상인 사력구제가 어떻게 허용되냐 이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첫째 문단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뭐 그거예요.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에 있죠. 뒷날에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경우 있죠. 이때는 급박한 경우니까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구제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구장창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무제한 허용할 건지 예외적으로라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어떤 것만 허용할 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의 힘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이 허용하는 것에 관해서 가장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은 형법입니다. 여러분이 형법 20조부터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러니까 가장 모든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게 형법이에요. 모든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게. 거의 5가지가 나와 있죠. 정당행위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19조부터인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당하자는 피해자 승나 이런 거다. 소위 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통칭하는 것들이죠. 이론상으로는, 형법학에서는. 근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거기 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민법에서도 다 인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할 거냐? 그럼 여러분이 그 형법전을 펴놓은 상태에서 교과서에 그 괄호 1, 2, 3 교과서 70페이지 괄호 1, 2, 3 번호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 형법전에는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근데 민법에서는 요거 3개만 인정한다고. 그 중에서 알겠습니까? 그걸 대비해 보면 쉽다고. 이게 같이 나와 있는 거지 항상. 그죠? 형법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3개만 딱 인정하거든. 민법에서는 3개만 인정하는데 이 3개가 다 일반적으로 그럼 인정되는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 바로 1, 2번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밑에 그 자력구제를 본문을 어디 찾아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점유의 침탈에서만 인정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3번을 잘 읽어보면 이게
이게 점유권이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탈당했을 때 아니라 점유권이 침탈당했을 때만 이게 딱 써 있다고 이상하게. 이게 이제 초학자들이 많으니까 또 뭐 공부를 했어도 구조를 명확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 법 규범 체계를 설명드리면 750조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걸 배웠죠. 지배권의 논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은 집에서 뭐 합니까? 복습을 하지 않고. 하룻밤만 지나가면 뭐, 한 10번 강조했을 텐데. 논점이 뭐예요? 효력이야, 효력. 효력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대내적 효력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가 두 개인데, 원래. 그죠? 하나가 뭐예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근데 이 나머지 하나, 이게 뭐예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가 대외적 효력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강의 시간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하면 그 목숨 걸고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걸 모르니까 뒤에 걸 모르는 거예요. 뒤에 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누적적으로 돼 있다는 게 이렇게 계산식으로. 모든 법학이 그렇게 돼, 모든 법학이. 민법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독서법인 말이에요.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법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더 앞서서 나왔는데, 우리 이미 한 20세기 초까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신칸트주의. 못 들어봤습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모든 학문에는 그 전제되는 게 있죠, 전제되는 게. 기초가 있다고 먼저. 근데 완전히 그 생략한 상태에서 그냥 민법 총칙부터 그냥 머리에 수건 두르고 뒷딱 보고 앉아있으면 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데 큰 사건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앞에 원래 총칙을 배우기 전에 갖춰야 되는 건 전혀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건너뛰어버립니다. 그 근거가 뭔가 들어갔더니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이상한 사고죠. 이 자체가 직접적인 형태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하는 건 다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갖추면은 좀 짜증날 것 같지만 이 뒤에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갖출 거 갖춰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그런 거 모릅니까? 뭐 여러분 뭐 예전에 뭐 탁구를 배운다. 그냥 뭐 라켓 들고 공 들고 하여튼 저쪽 테이블에 넘기기만 하면 되지. 기본 훈련 이런 게 뭐하려고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런 거 안 해도 뭐 제가 친구하고 해보니까 이기더구만 보니까. 그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이기면 되지 뭐 기초훈련 이런 거 뭐라고 배우냐. 기초훈련 하는 거 옆에서 봤더니 말이에요. 한 달 내내 뭐 자세만 연습시킨다고. 귀찮게 코치가 돈도 받아가고. 저런 거 안 배우는 거 탁구 잘 이기겠더만 저거 뭐 하려고 저랬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그런 식으로 계속 쳐봐야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 근데 그 시절에 묵묵히 참고 기초훈련을 2달 받은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초고속으로 진전이 있다. 정말 실력을 갖추고, 탁구 실력을.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기본을 무시하고 건너뛴다, 이거. 뭐, 당장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없어요. 당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법철학의 한 사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사조, 방법론에 관한 평가에 관한 관점인데, 뭔가를 계속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다가, 이쯤 왔는데 갑자기 이게 이해가 안 돼. 책을 읽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이 앞에는 좀 처음이니까 쉬울 거 아니에요? 쉽고. 여기 왔더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걸 읽어도.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근데 이게 몇천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파악해보니까
여기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앞부분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을 때는 여기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안 그러고 일이 돌아간다. 일이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나. 가다 보면은 반드시 발견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이걸 이해 못했었는지. 이게 굉장히 이런 걸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냐면 이걸 칸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칸트주의라고 하셔가지고 뒤에 게 잘 모를 때는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유명한 방법론입니다. 현재 우리 학설의 주류가 기초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겁니까? 잘 모를 때는 앞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이걸. 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습을 죽으라고 하라는 겁니다. 복습을. 이걸 나중에 강의 끝나면 집에서 한 열흘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당장 그날 거 해야지. 그때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원적인 일반 규정이 750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줘요, 법조문을. 이게 과연 그건지. 이 불법행위에 기한 건데, 이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배권 전체입니다. 그죠? 이게 지배권의 효력이니까, 이게 분명히. 지배권이 침해당하면 방해배제 청구권과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 지배권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청구권도, 채권 등의 청구권도 전혀 이게 인정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외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까 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다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지배권 전부하고 예외적으로 청구권도 일부 포함되니까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다 되는 건데 다 불법행위에서 보호받는다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원래 국가에 의해서 구제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력으로는 구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 국가 구제에 의해야 되는 걸 갖다가 개인의 힘으로 사력 구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죠? 위법한 일이라고. 국가가 구제해야 되는 일을 개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750조에 위법성을 갖추고 위법한 그런 말이 보이죠. 750조에. 위법하게 됩니다, 이게. 위법하게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급박해가지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없애주기로 했다. 그것을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위법성 조각사유. 응? 이게 형법에서는 이게 자주 쓰는 말이죠. 위법성 조각사유. 민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딱 어디서든 다 쓰는 말이에요. 일반 용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걸 하면 위법하다는 그 평가를 지워주는 게 있다. 그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762조입니까? 아니 762조가 아니지. 그 761조. 761조에서는 명문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써있죠, 거기. 위법하지 않다고, 그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도. 즉, 사력구제를 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761조도 그게 넓게는 불법행위 장에 포함된 조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권리를, 이런 권리들을 침해당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거의 한 방법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하면은 761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허용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 개 결합하면 그런데
자력구제는 말이에요. 그 750조 이하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점유권에 있는 데서, 그 209조에 써 있죠, 그건 이상하게. 그건 209조는 점유권이라고 제목 붙인 거에 한 부분이죠. 그 법전을 잘 찾아봐요. 그 내 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불법행위가 지배권 전부에 적용되는데, 지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물권에는 말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법전을 받아놨는데, 소유권, 점유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유권 다음에 점유권이 있는데, 이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불법행위 전부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니까 761조에 있으니까 이거 전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지배권 다 아니까 이거. 그런데 자력구제는 형법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그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민법에서는 여기만 써있다고. 여기다 써놨어 이상하게 209조에다가 어디 750조 밑에서 안 써놓고. 그러니까 무슨 의문이 드냐 하면, 야, 이런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다 적용되는 건데 자력구제는 혹시 점유권에서만 문제되는 거 아닐까?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게 아닐까? 이 법전 편제상 이런 의문이 든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돼요. 이 논점이 된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지배권 전부에 대해서 문제가 된, 지배권의 효력으로 아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배권 전부에서 문제는 750조를 시작으로 하는 불법행위 장에 써 있다고, 이게. 761조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 적용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지배권이니까. 그런데 이 자력구제는 말이에요. 어디 762조나 거기다 안 써놓고 209조에 점유권이 있는 데만 딱 써서 지배권 중에 하나, 딱 하나. 그러니까 이 자력구제는 딴 데는 안 되고 점유권 침해 당했을 때만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법전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지금. 그런데 이거를 형법 같은 데를 보면 알지만 자력구제도 이 중요한 구제 수단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법전에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통설은 이걸 우깁니다. 비록 여기에만 써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적용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법규를 벗어난,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써 있죠, 분명히. 점유권에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법규상으로는. 민법처럼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만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어떻게 딴 데 적용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 이거를 전부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규를 뛰어넘어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초법규적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법규를 뛰어넘어 해석한다. 법에 어떻게 써있든지 말든지 그걸 뛰어넘어 해석한다. 우리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예요. 이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여러분 형법 강의 듣는 학생 알지만 여러분이 보는 형법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죠, 또.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를 이렇게 딱 규정한 걸 체계를 분석해 보니까 아, 이게 여기만 적용되는 것처럼 써있네, 이상하게. 그런데 왠지 이걸 여기다만 제한해서 하면 안 되고 널리 인정을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이게. 그때는 초자를 붙여버립니다. 법규를 뛰어넘어. 알겠습니까? 초법규적이라면 알겠습니까? 그 괄호 3번의 논점 그 문제되는 거 알겠죠?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거기 보면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데, 이게 통설입니다. 보는 건 좋은데 그냥 무조건 그냥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무조건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맨 밑에 부분, 그 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요건 뭐예요? 번호 매겨, 번호. 뭐예요, 두 가지 요건이? 응? 수단이, 정도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수단이 어떻게 돼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에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정도는 또 어때요? 상당한 거예요. 이건 형법에도 요건이 똑같죠. 형법에서 전부 상당성의 요건이죠. 위법성 조각사유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정돈이 돼야 될까? 강의 선생님 왜 이렇게 써놨나, 이거? 무슨 뜻인가? 정확히 알고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뒷다 외우고 읽고 앉았으면 어떡해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듣고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반복해서 그냥 눈에 익히기만 하면 되지. 구조가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그 번호 매겨가지고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정식 강의 내용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죠?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 거기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질서가 어디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103조에 있다고. 103조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느낌이 하나 오죠. 아, 이 103조에 있는 이 사회질서 이거 자꾸만 튀어나오네, 이거 이상하게. 아무 데서나 그냥 주책 없이.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군데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 군데. 민법 전편에 걸쳐서. 보충교재 246페이지를 펴봐요. 무슨 표가 있죠, 표. 표가 있다고. 246페이지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반사회 질서가 103조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문제가 돼요. 여러 군데. 그래서 그걸 몰아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헛갈리지 않게. 보통 천박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뭐 사회 질서에 반하면 이러면 103조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교과서 보면 알죠? 아무데나 튀어나와,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 표에서 지금 배운 그 괄호 3번의 내용이 있죠? 그건 그 표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게? 보고도 못 찾아요? 권리 구제의 수단이, 그거 아니야, 이제 뭐. 거기 209조라고 써요, 옆에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행위가 성립해버려요. 위법성이 조가 안 되니까. 반하면, 반하지 않으면, 초법규정 위법성 조약때 불법행위 성립 안 하고. 거기 그 표의 그 부분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건 뭔데? 뭐 어저께 어디서 배우지 한번. 어떤 거야? 어딨어, 그건? 그건 그 표의 메뉴에 있는 거죠. 그 표의 메뉴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저께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건? 권리남용의 요건에서 배웠죠. 그 메뉴에 있는, 그 표의 메뉴에 있는 그게 그거예요. 권리남용이 된다.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어저께 배웠잖아, 어저께. 그럼 거기다 옆에다 뭘 써야 돼요? 2조라고 써야지. 2조 1항, 2항. 제2조 제2항이 권리남용 아니야.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안 보이지만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보인다고. 반사회 질서가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보니까 복습을 해서 아는 걸로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넘어가면 틀림없이 또 그냥 2조 2항이라고 떨렁 써놓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어디가 처박혔는지. 응? 그 보충교재 60페이지 있죠? 60페이지 메뉴에 권리남용의 요건이 있죠. 거기서 사회질서에 반한 이런 거 밑에 판례하고 참조해서 확인을 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민법은 어벙쩡하게 이렇게 두리뭉실 이런 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혼이 보이는데. 사회질서의 반. 어저께 거기가 103조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보충규제 아까 246페이지에는 표 전체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뭐가 반사회질서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한꺼번에 몰아놨어 거기다.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 나오면 사회 질서의 반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끌어모아서 정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의 관계에서 이 괄호 1, 2번의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뭐예요? 법규에 써있는 법규적 위법성 조항 써있죠. 법규적. 761조에 있으니까.
1, 2번을 묶어가지고 법규적 위법성 조각사라고 써요. 그런데 자격구제는 뭐예요? 초법규적. 법규를 뛰어넘은, 초월한. 근데 왜 초월했다고 말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내가 강의했죠.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면 70페이지에 그 5번째, 6번째 줄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정확하게는 자력구제가 규정이 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장의 의미가. 70페이지 위에서 5번째, 6번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209조에 규정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서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참고삼아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서 말해주면 문장을 읽어서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 그걸 왜 그런 말을 쓸까? 도대체가 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앞에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배권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이게? 이게 원래 권리의 종류 중에 하나죠, 원래. 권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럼 여기 권리의 종류라고 쓰면 권리도 나오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권리가 뭐가 이거? 이건 어디서 나왔나?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권리는 어디서 나왔어, 갑자기? 법률관계에서 나오잖아요, 법률관계에서. 법률관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회적 생활관계, 그게 그냥 법적인 필터로 본 것 뿐이라고 그랬죠. 다른 그 측면에서. 사회적 생활관계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건 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몰려 살려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려면 필요 없어, 저런 거. 지배권, 위법성, 조각성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민법이 이해가 안 가고 내 평생에 내 팔자에는 민법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됩니다. 거기 사회생활도 필요 없고, 권리도 필요 없고, 권리의 종류도 필요 없고, 지배권도 필요 없고,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침해 안 하니까. 근데 인간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욕망이 끝없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화나 소설도 계속 나오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싸구려 비디오 하나 나왔었죠. 어떤 놈이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가 나중에 구제받는 거. 그럼 여러분 못 봤습니까? 그런 걸 좀 봐요. 그런 걸. 에마 부인 이런 거 보지 말고. 에마 부인도 뭐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친족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파인지. 여기까지가 권리에 관한 서설입니다. 민법 제2조 2항까지 공부한 겁니다. 70페이지까지. 제2조 2항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조까지 배웠으면 3조에 들어가야 돼요. 3조에. 근데 이 법학 교과서는 말이에요. 2조까지 끝났으니까 3조로 바로 그렇게 안 해요. 2조와 3조 사이에 법정에 뭐가 있어요? 뭔 제목이 있다고 또 거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2장 인.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능력. 능력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거 다 설명해 돼. 하나 빼지 않고.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 인을 설명하는데 또, 이거 교과서는 거꾸로 돼 있죠. 지금 능력이 먼저 나오죠. 71페이지에. 뭔가, 능력들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순서대로 익혀주기 위해서 인을 먼저 봐요. 인이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인. 인은 72페이지 나옵니다. 72페이지 첫째 문단을 그냥 몰라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72페이지 첫째 문단, 맨 위의 문단. 법전에 인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글자는 한자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우리는. 여러분이 이 정통 교과서를 보게 되면, 강희 선생님의 교과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법전을 해석하는 겁니다. 법원을 해서 실질적 의의 민법을 해석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법전이라고 그랬죠. 법전에 있는 걸 설명하는데 법전에 이렇게 써 있으면 갑자기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 안 해 절대. 그 앞에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원래는 뭔데? 그러면 우리 민법에 써 있는 이게 원래 거하고 똑같은 거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럼 이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원래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계보를 추적해서 로마법, 판택텐, 독일 민법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민법 이런 데서. 그 학문이라는 건 이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거를 알야 된다. 원래 거. 원래 거.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림동은 이상하게 이게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상하게 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조리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걸 전혀 모르니까 아예. 필요한 만큼은 알아야 되죠. 다는 몰라도.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 원래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교과서에. 원래는. 이 원래는 이게 자연인 플러스 법인입니다. 원래는. 응? 그죠? 그럼 여기 그 2장 제목을 써 있는 이게 이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게 이거냐? 원래는 이건데 그럼 이게 원래 거하고 똑같은 뜻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첫째 문단을 읽었을 때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럼 왜 그러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그 법전을 넘겨가지고 30조, 31조 근방에 31조부터 시작되는 거에 그 제목을 봐요. 제 3장.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법인이라고 돼 있다고. 그것 때문에 2장의 인이 이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가 원래 거에 이거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알겠습니까? 이것도 원래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이것 중에 요 반덩어리가 반이 딴 데 별도로 나와 있다. 별도로. 그럼 이쪽에는 이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장은 중복된 걸 적어놓은 거죠,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겹치기를 정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다가 아니고 이건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뿐이라고 얘기한다. 72페이지 첫째 문단이 그 뜻이죠. 읽어보면. 72페이지 첫째 문단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냐면 이제 상당 부분까지는 책 읽는 법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거를 기억해야 된다.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다. 근데 우리 민법전에는 이게 뭐라고 쓰였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포인트가 두 개예요. 72페이지 첫째 문단 전체에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원래는 뭔데 법전에 써 있는 건 뭐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르다는 말은 이 민법 제2장만 그렇다는 겁니다. 딴 데서는 원래대로 해석해야지. 딴 데서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인문사회과학의 어려움이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쓸 것이지. 막 섞어놓고는 이걸 다 구별해야 돼. 다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실력을 갖추어서 빨리 시험해보고 훌륭한 사람, 국회의원 많이 나가가지고 이걸 고쳐요. 제2장을 자연인으로 고치라고. 헷갈리니까. 근데 사람도 특이해가지고 지금도 국회에 변호사들 많죠. 사무시험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안 고쳐요. 이상하게. 자연인을 고치다가 되잖아, 지금. 민법 공부할 때마다 이 초학자들이 애먹으니까. 안 고친다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법학을 공부할 때는 그것만 깨닫게 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을 편리하게 정확히 해놓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성하게 조금씩 틀리게 해놓는 게 나은 경우가 있다고. 그걸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낙후된 그 우간다 같은 나라라 그런 게 없는데 독일에는 모든 음대가 이 무그 신서사이즈라는 거 있죠. 전자음악 말이에요. 강제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자악기를 다루게 되면 전자악기라는 것이 일반 그 어쿠스틱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그 어떤 리듬의 그 차이가 없죠. 아주 정확하다고 이게. 그죠? 박자나 이런 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악기라서. 그런데 뭘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모르는데 한참 그걸 계속 반복해 듣다 보면
너무 탁탁탁탁 맞는 거 있죠. 정확한 거, 음계도. 그게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못 들어요. 한참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갖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인간이 이렇게 연주를 하면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조금씩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떼기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오래 들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고, 이상하게. 근데 너무 이게 정확하면은, 인간은 그걸 못 듣게 돼 있어요. 피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악기를 한참 실력 있게 다룰 때쯤이면은 어떤 그런 걸 이제 애들립이라고 하죠. 애들립이 틈에 그 주는 말인데 어떤 그 약간의 그 연주의 자율성을 가미하라고 합니다. 조금씩 일부러 틀립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인이라는 게 자연인이라고 딱 써놓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민법을 제정한 지가 벌써 반세기 가까우는데 이걸 왜 안 고치냐는 문제죠. 국회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도 어떤 거를 말해요. 조금 삐딱한 걸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어떤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꽤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이 좀 10가지 하다가 한 번쯤 실수도 하고 말도 좀 삐딱하게 틀린 말도 가끔 해야지. 단 한 번도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행동이 딱 각이 져가지고 어디 흠잡을 데 하나도 없다.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좋은 사람이라고는 안 그럽니다.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삶에서.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인을 알았습니까? 인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 능력이다. 능력. 능력. 능력은 여러 가지로 쓰이죠. 능력. 통상적으로 능력은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보통 뭐 돈과 뭐 아니면 뭐 실력 아니면 뭐 명예 이런 게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뜻도 있고 또 음란한 뜻도 있죠. 능력 있는 남자다. 정력이 세다. 뭐 이런 뜻도 쓰이죠. 그죠? 민법에서는 이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아니야.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아니고 뭐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운다. 근데 능력이란 말을 배우려면 그 앞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71페이지 로마자 1번에 나오는 권리의 주체.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권리의 주체. 맨 위에 있는 제목이 권리의 주체죠. 민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 객체, 그 사이의 관계.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이 사이의 관계 말이에요. 이 사이의 관계가 대부분 법률 관계죠. 근데 이 법률 관계가 사실 어떤 거에 변동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큰 틀로 한번 봐보자 우리가. 무대뽀로 그냥 앞에 나갈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과서 167페이지의 맨 위의 제목이 뭐예요? 167페이지. 객체라고, 객체. 객체. 그럼 18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와 114번 테마 제목을 봐봐요. 관계.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맨 위에?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법 전체가. 모든 법률 관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체, 객체, 그 사이의 관계. 법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죠. 모든 학문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있다. 이 앞에 객체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근대 유럽에서는 그렇다고 상정을 했어요. 이런 거에 반기를 드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나만 있을 뿐이다. 오로지 객체만 있을 뿐이다. 아니다. 실체는 없고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걸 다루는 게 법학 분야에서 다루는 게 법철학입니다. 법사상사 이런 거. 과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냐? 한 가지로 돼 있냐? 혹시 두 가지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루는 거. 일단 통설에 따라서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하면 내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객체가 있고 그것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이 사이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 그래서 민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학도. 그래서 먼저 권리의 주체를 배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권리와 의무를 도대체 누가 갖냐는 건 누가.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로마자 1번에 권리 주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게 법이 인정한, 이게 지긋지긋하게 나오죠, 이상하게. 앞에서 배우면 돼, 권리의 의의를. 까먹을까봐 나오는 거예요. 기초를 자꾸 까먹으니까. 권리인데, 권리는 말이에요. 권리만 있어갖고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나라 뒷면에 무슨 분화구, A3 분화구 메뉴에 권리가 하나 있다. 그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그건. 거기 있거나 말거나. 저기 무슨 항성 하나에 그 산꼭대기 끄트머리에 무슨 권리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날 보고. 그러니까 이 권리라는 건 의미를 가지려면 누군가 주체가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권리 저 혼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첫째 줄에? 두 번째 줄에. 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주체를 전제로 합니다. 주체를. 그런데 주체를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그 권리를 갖는지는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줄에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정한다고 돼 있어요. 법질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질서. 여러분 조심할 게. 이게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안 써놨어요. 그죠? 민법에서 정한다고 안 써놨다고 이상하게. 민법하고 법질서하고는 무슨 관계 있죠? 법질서 전체의 민법이 일부분이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민법상의 권리는 말이에요. 민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질서 전체에서 주어져요. 법질서가 무슨 뜻인지는 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죠. 교과서.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벙쩡하게 그냥 이렇게 어디선가 언제인가 바람결에 들어봤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갖고 민법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법질서 전체에 정해진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의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의무도 그러니까 뭐예요? 법질서 전체에서 주어집니다. 이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이 강조한 부분이 있죠. 민법이 아니고 법질서 전체에 준다. 형법도 그렇게 돼 있죠. 형법도 원래 그 위법성 이런 말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그 무가치 평가라고 써 있죠. 반가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냥. 이 총칙을 똑바로 알아놓으면. 그래갖고, 이렇게 귀속되는 자, 거기 귀속자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 이렇게 속하는 자, 귀속자. 그거를 주체라고 이름 붙인다. 권리 주체, 의무 주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뭐예요?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속돼요? 법질서에 의해서. 법질서 전체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을 권리주체, 의무주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맨 끝에 써 있어요. 이걸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법인격. 이 말도 앞으로 자주 쓰이죠. 법인격. 응? 이 법인격하고 말이에요. 법인격. 그 밑에 줄에는 인격도 나오죠. 인격. 인격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인격은 뭐예요? 주체예요. 인격은 능력이에요. 글자 하나 차이 나면 뜻이 바뀌어버려요. 확 그냥. 법인격, 인격. 인격이 원래 일상생활에서 뜻하는 말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인격. 그죠? 이런 동의하지 않는 듯한 그냥.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진실은 변함없어요. 하긴 또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과 기품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래갖고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있습니다. 응? 거기 법인격 알겠습니까? 법인격이 뭐라고? 권리 주체. 권리 주체. 권리 주체는 뭐예요? 법질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는 건데 권리 주체가 법질서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건데 그걸 뭐 돌멩이에다가 부여하고 뭐 나무에다가도 부여하고 하늘에다가 부여하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정한 지위와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만 부여합니다. 법질서가. 그래서 그 로마자 2번이 뭐예요? 권리 능력이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그런 거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알겠습니까? 그걸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봉건시대 때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초기 중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정의품송이라는 나무가 있죠. 소나무. 그럼 모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서 그럼 모르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모르는 거야, 이상하게. 공부만 하고 놀러도 안 다녔는데. 정의품송은 뭐냐면 소나무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소나무에다가. 그건 법인격도 부여했죠.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러나 현대 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근대 이후의 법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오직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갖춘 데만 허용됩니다. 아무데나 돌멩이에다가 막 인격을 부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위 또는 자격. 여러분이 또 이걸 읽으면서도, 지위 또는 자격?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이거. 지위 또는 자격. 어디서 봤어요? 질문을 받으면 알지도 못하면서 기품 있는 선생의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책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정말 깝깝한 사건이고. 48페이지잖아, 48페이지. 48페이지 작은 글씨 기역본에 있죠. 지위 또는 자격이 나오면 이게 권한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보면 말이에요. 수강생들이 무슨 이상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학을 공부한다, 뭐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 이러면 무슨 오묘 불가사의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다고.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성실만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논점을 찾냐? 그냥 똑같이 생긴 글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 똑같이 생긴 글자는 한자를 몰라도 찾을 수가 있죠. 모양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권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 번째 줄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로마자 이번에 두 번째 줄 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권리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권리와는 구별해야 돼요. 기억본에도 그렇게 써있죠. 48페이지에도.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왜 구별하자고 그러니, 갑자기. 비슷하게 넘어가지, 대충 그냥. 그 다음에 말이에요.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써있네. 권리 능력 자체가 권리는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아, 이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권리 주체가 되는구만. 의무 능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 그 로마자 3번의 끝부분, 절반 이하는 또 뭐가 나와요? 정확히 말하려면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권리 본위로 우리가 우리 민법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권리 능력이라고 하면 다 포함된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주체와 능력의 구별입니다. 법인격과 인격의 구별, 다른 말로. 알겠습니까? 용어에 익숙해야 된다. 왜냐면 편의상 막 골랐으니까 이걸. 인문사회학을 이렇게 전공 학문을 처음에 접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그거죠. 왜 이렇게 비슷한 용어가 많을까? 또 어떤 거는 용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처음에는 불안감에 떨죠.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이거. 용어 하나마다 여러 개 뜻이 있고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이 또 여러 개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리고 이상한 게 뭐냐면 인간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몸에 밴니다, 그냥. 그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복습을 해요, 차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체와 능력의 의미를 배웠으면 이 능력에는 뭐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법전에, 아까 봤죠, 법전? 인 밑에 능력이라고만 써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능력을 말하고, 능력이 권리 능력 하나만 있는 건지, 뭐 딴 것도 있는 건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말이에요. 73페이지 그 맨 밑에 제목을 보세요. 교과서 73페이지 맨 밑에. 능력이 우선 급한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그죠? 우선 급한 대로. 그거만 있냐? 아니에요.
무슨 불펜의 능력, 책임 이런 용어들도 쓰이고 뭐 많다고 이게 이상하게. 그걸 차례대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책임 능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배우기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룹니다. 여기서 당장 시급한 건 뭐냐면 저 세 가지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민법의 그 초석이 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모르면 헌법책도 못 읽죠. 기본권 능력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못 읽는다고 책을. 거긴 상세히 설명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총칙에서 아주 성실하게 배웠다고 치고 간략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개념을 설명 안 하고. 여기 이 부분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배우는데 먼저 권리 능력자에 대해서 이건 아까 말했듯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제 2장의 제목 인을 설명하는 거죠. 아까 인을 설명하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는데 아까 2장의 인은 두 개 원래는 두 개 합친 건데 3장의 제목 때문에 이것은 자연인만 말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자연인은 뭐고 법인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자연인은 뭐고 법인은 뭐냐. 이거는 말이에요. 왜 자연인이라고 그러냐면 생내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연인. 자연인.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 이거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금도 뭐 잡히지 않아요, 이게 뭔지. 법인, 지금도 우리나라 그 법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법인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런데 하여튼 법으로, 무조건 그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냥. 법으로. 그래서 이름도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거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 괄호 1 자연인, 맨 밑에 괄호 2번 법인. 그죠? 거기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후딱딱 읽어봐요, 그냥. 대충. 감각적으로 무슨 의미를 알게. 72페이지. 응? 자연인, 법인. 대충 읽어봤습니까? 자연인이 그런 거고. 왜냐면 뒤에서 상세히 배울 거니까 이것은 감각적으로 이런 게 자연이고 이런 건 대충 그냥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만 알면 됩니다. 억지로 만든 게 법인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우리 통상 일상적으로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문장 중에서 그런 개념 파악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정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1번의 그 끝부분에 말이 있죠. 민법은 제3조에서 그 말이 있죠. 여기서 그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입니다. 모든에다가 빨간 걸로 네모치고 컬러풀하게 칠해요. 그러니까 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모든이 보입니까? 모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이 왜 중요한 거죠? 그 위에 써 있는 말 중에서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모든에게 인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죠? 평등하게. 알겠습니까? 성별, 종교 뭐 이런 거 차별받지 않고 평등. 이 모든이 그때 들어가고 있어요. 3조의 의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가 되니까 포인트가 된다고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가 포인트,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73페이지 로마자 2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전체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에게 인정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그러니까 로마자 2번도 그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맨 처음에 나온 단어. 모든에게 인정한 게 어떤 사회적 의의를 갖냐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이성적 평균인 경제인을 가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거기다 메모를 펼친다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민법에서 다루는 사람은 말이에요. 각자 개성을 가지고 능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이성을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문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거의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그건 뭐예요? 공부하는 그 사람 자신이 이성적 평균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이상한 놈이라는 거야. 이상한 놈. 그 특이한 놈.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저절로 나오죠. 민법 공부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왠지 짜증만 나고 허구나 핏대만 난다 이거. 비이성적으로 딴 거 해요. 딴 거. 특이하게 나가는 거. 뭐 광대 패거리 이런 거 있죠. 랩 가수 뭐 이런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탤런트 나부랭이 뭐 이런 것들. 광대 패거리를 내가 욕을 하니까 말이에요. 괜히 욕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10년대에 말이에요. 10년대 아니면 20년대입니다. 일제히 이제 마수가 뻗쳐올 무렵에 서울에 그 기생조합이 있었어요. 민법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합. 기생조합에 조선권번이라는 게 있었고 한성권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성권번 기생조합에 속한 그 기생 중에 정말로 뛰어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한번 술 먹고 이렇게 술 한잔 대접받으려면 당시 돈으로 쌀 한 20가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쉽게 말하면 한 2시간 이렇게 술을 같이 먹는데 TV 쌀 20가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전국의 소비다 외국까지 팔았어요. 일본에까지 팔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더라고. 뭐 유명한 레코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막 레코드 회사 생길 때. 일본의 레코드 회사 사장이 너무나 그 노래를 잘 부르고 기품 있는 기생이라고 그래갖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쌀 한 100가마 돈 딱 내버리고 자기 소개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제 몇몇 관계자하고 이제 다서 이제 딱 앉아갖고 또 노래 한 번 부르게 하려면 또 20가마 값을 내야 됩니다. 팁으로. 돈을 탁 주면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시오. 딸에서. 그냥 막 구슬이 굴러가는 옥쟁반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 노래 불렀어요. 이 레코드 회사 사장이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나더니 내가 그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쌀 400가마 분량의 돈을 딱 내놓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일단 계약금이다. 일본에 건너와서 우리 레코드 회사의 전속 가수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크게 키워주겠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기생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술상을 발길로 차버리고, 핏대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쪽발이 이 레코드 회사 사장 새끼가 와가지고, 감히 누구 보고 광대 패거리가 되라고 하느냐. 내 비록 팔자가 기구해서 지금 기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날 보고 광대가 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반주도 두둑이 팼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실화. 실화라고. 그러니까 몸을 파는 기생조차도 이 탤런트 가수 따위의 이 광대 패거리는 그걸 되라고 한다면 그게 모욕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내 말은 지금이 조선 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은 내가 볼 때 그 천박함이 더하죠, 오히려. 더합니다. 하는 짓거리 가만히 보면. 근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져도 좋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모든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 어떤 의미를 갖냐. 이성적 평균인 경제인으로 삼는, 이걸 한마디로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페르손. 추상적 인간 말이에요. 추상적 인간. 또 이 페르손이 또 어디 갔어, 또 이거. 다 까먹어버렸죠. 페르손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까먹어버리니까 자꾸 할 때마다. 계속 앞으로 가서 찾아봐야 되고 이러는 거. 35페이지에서 찾아봐요. 35페이지. 추상적 인격자, 뭐 페르존 이런 거. 35페이지에서. 그 반대말도 찾아봐요. 반대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구체적 사람으로 보는 거는 포기했다 이 말이라고. 추상적 인간으로만 보고. 73페이지 로마자 2번을 빨리 속도로 읽어봐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단점이 그겁니다. 3조의 단점이. 그런데 그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연구가 안 돼서 못 따라간다고 가고 있어서 써놨죠. 어쩔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3조에서 먼저 논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목록화 강조를 하냐면, 3조 조문 자체를 한번 읽어봐. 3조, 미분 3조 읽어봐. 미분 3조를 읽어보라고. 법전 3 읽어봐. 여기 쳐박아놓고 뭐하나, 이 학생은. 왜 내가 읽어보라고 합니까? 조문에는 말이에요. 모든이 없어요, 이상하게. 곽윤희 선생님이 그냥 목록화 강조하는데, 양쪽 페이지로서. 이상하게 3조에는 없다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모든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시생은, 예를 들어서 뭐, 고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써놨다고, 거기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또 어디서 음악이 들려요? 내 거구만.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한두 잔이 아니야. 꺼버려야지 안 되구만. 이게 요새 갑자기 소식이 되지, 안 그러더니. 법조문에 없어요. 아무 한정어가 없다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거기다. 3조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74페이지의 로마자 1번을 첫 줄만 읽어봐요. 74페이지 로마자 1번. 그래서 3조의 의미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갑자기 연결을 시키냐 하면 74페이지 강의할 때쯤 돼가지고 3조는 그냥 권리능력의 뭐 시작과 끝을 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먼저 한 가지 논점이 앞에 있다고. 모든을 붙여가지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민법 3조가 갖는 의미를 몰아서 다 정리하라고. 모아서 3조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74페이지 있는 것만 설명하면 안 돼요. 72페이지, 3페이지도 설명된다고. 모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성적 평균 또는 추상적 인격자 이걸 전제로 해서 규정한 거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 무조건. 평등하게 한다. 헌법도 써야 돼, 오다가. 헌법 11조하고 뭐 관계 있다, 이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법 제3조라고 또 나오니까 찾기도 쉬워요. 그냥 같은 글자 다 찾아도 돼. 민법 제3조. 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민법 제3조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현명하게 줄치는 사람은 그런 데다 줄칩니다. 번호 매기하면서. 민법 제3조가 여기도 나오니까.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에서 아까 말했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배운다. 응? 그런데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것도 가르친다고. 그러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배우는데 민법학자들은 가능하면 이게 문자를 줄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뭐 법의 연원을 법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혀가 잘 안 들어가죠. 급할 때는. 말을 줄이지 않으면. 그래갖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말할 때마다 구별해서 써야 되냐? 이게 다 능력이니까 그 중에 한 개는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그냥 능력이라면 말해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줄이면 좋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행위능력을 제일 많이 써요. 행위능력을. 그래서 행위능력 제일 많이 쓰는 거 말할 때는 그냥 능력이라고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74페이지 첫째 문단은 그 얘기죠. 응? 가장 많이 쓰는 걸 능력이라고만 하자 그냥. 그래 앞으로 말할 때 말이에요. 능력이라고만 말하면 그건 행위능력이에요. 74페이지 그 써있잖아.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많아요. 법학에는.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냥 줄여서 말하자. 줄여서. 그거라고. 귀찮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개념상 반대되는 말까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행위 능력이면 무능력도 그렇다면 행위 무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면. 응? 그것도 뒤에 나온다고 또. 그렇게 한다고. 여기서 말도 말고, 왜냐하면 지금 왜 자세한 설명을 안 하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권리 능력은 앞에서 배웠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자세히 봐도 자세히. 뒤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능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정도 알면 돼요, 여기서는 당장. 용어법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39번 테마 있죠. 별표 3개 하고, 이 자체는 안 중요한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법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도.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제목에 나오는 말이 있죠.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강행 규정이다. 그걸 따옴표 해가지고 아름답게 칠해요. 워낙 자주 민법 총치기만 한 100번 이상 나올 겁니다. 이 말이. 그런데 여기서만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이 뒤로부터는 그냥 강행 규정이다만 써놔요. 밑에부터 없이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학생은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이걸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그 의미가 떠올라야 됩니다.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거기 써 있다고. 응? 두 번째 줄에 깨알 글씨부터 제한이나 포기의 특약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뜻이. 그게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같은 말로 치환이 돼야 돼. 치환해. 머릿속에서. 제한이나 포기의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또는 거기 그 윗줄 오른쪽부터 의사로서 물리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서 이걸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행 규정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법조인이 돼도 평생 동안의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을 한 10만 번은 쓸 거예요. 법조인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확실히 알아 뜻을. 강행 규정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개인의 의사.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써 있지만, 너하고 나 사이에서는, 너도 미성년자고 나도 미성년자인데, 너하고 나 사이에서는, 그냥 행위 능력이 있는 걸로 치자. 이렇게 안 된다고. 또는, 이 강의실 안에서 어떤 미성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그래도 서로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제가 좀 능력이 있는 걸로 좀 해주시죠.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그렇게 특약을 해도, 그건 무효예요, 무효.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사람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능력자예요, 그냥.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말이 이게. 강행규정이다. 사회생활의 실제에서는 그렇게 봐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나쁜 뜻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대다수의, 그거 사실 당연한 거죠. 대다수의 술집에 주로 미성년자가 있었대요. 60% 이상이. 성년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올해 같은 날에는 술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국가는 지금 전망의 위기에 처하고 경제는 개판인데, 아기 예수가 술 먹으라고 태어났습니까? 미성년자? 성년자는 아무도 안 간다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시설에 갔죠, 다. 이번에는 외국인들까지 갔습니다. 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까지 자기 돈 모아가지고, 급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싸구려 빨간 천으로 된 산타 모자 쓰고,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사 쓰고, 돈 되는 대로, 캐러멜 몇 조각이 사서 해도, 고아원이나 이 사회복지시설에 다 갔다고.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것들은, 이거 지네들이 재벌인 줄 알고, 술집에 가서 펑펑 마시고 놀아주겠다.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나라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젊은이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외국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천박한 시각이죠. 왜냐하면, 외국의 젊은이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놀려면, 그 전해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 합니다.
신용 가지고 벌어서 한다고. 그래,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막 시간 쪼개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저축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펑펑 놀아 제끼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생략이 됐다. 그게 생략이 됐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강행 규정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자체가 강행 규정 위반이에요, 참고로. 미성년자 보호법 강행 규정이죠. 74페이지에서는 그걸 대충 알아두고, 강행 규정. 조금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다.